네,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지난해보다 6% 가까이 오르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특히 앞서 말씀드린 서울 강남 그리고 또 대전, 세종 지역의 상승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 공시지가 상승으로 종합부동산세 등 과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반발도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한편 코로나19 여파에도 지난달엔 보합세를 보였던 부동산 심리가 이번 달에는 크게 떨어졌습니다. 지난 2013년 1월 통계 작성 이후 최대의 하락폭을 기록한 건데요. 당분간 코로나 사태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 속에 부동산 시장 또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도 관심입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아침 토론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유료 문자 샵 3698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토론 중간에 소개하고 전문가들과 의견 나눠보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김재필 교수, 김인만 부동산연구소 김인만 소장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올해 이 공동주택 공시가격 지난해보다 전국 같은 경우는 6% 가까이 올랐고 서울은 14% 넘게 오른 상황입니다. 지금 서울, 대전, 세종, 경기 쪽의 상승률이 굉장히 눈에 띄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금 저희 그림으로도 나가고 있거든요. 공시가격. 지금 보면 아무래도 서울, 대전 쪽이 일단 두 자리로 보니까 눈에 확 띄는 부분이 보이고 다른 지역들도 많이 오른 모습인데 공시가격이 이렇게 많이 오른 데 대해서 어떻게 좀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 전국 공시 가격이 확정되어 있는데요. 15억 원 이상 고가 주택일수록 그 시세가 공시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면은 전년도보다 약 6% 이상 올랐고 예. 서울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14% 이상 올랐습니다. 예. 그리고 또 서울 중에서도 강남구가 25.53%. 많이 올랐네요. 그리고 그 강남 4구의 아파트 공시 가격은 전년도에 비해서 약 20% 이상 큰 폭으로 인상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먼저 공시 가격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 본다면요, 예. 이 공시 가격은 매년 국토부 장관이 조사 평가에서 공시한 가격의 단위 면적당 가격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왜 공시 가격이 문제가 되느냐, 관심이 많으냐? 이 공시 가격이 9억 원이 넘으면은 종합부동산세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이라는 것은 정부에서 고시한 공시가격과 실제 거래되는 실거래 가격의 차이를 얘기하는데요. 그렇죠. 현재 실거래되는 가격이 공시가격에서 약 한 20-30%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공시가격이 이 공시가격은 한 20여 가지의 세금에 반영을 시키는데요. 공시가격이 낮으면은 세금을 낮게 납부하게 되고요. 공시가격이 높으면은 세금을 많이 납부하게 되는데 현재 정부에서는 공시가격을 70에서 80%까지 인상을 시켜서 현실화시키자 예. 이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또 이 공시가격이 다 오른 것만은 아닙니다. 방금 우리 자료에서 지도에서 봤듯이 마이너스 된 지역이 있거든요. 강원도. 예. 그렇죠. 강원도뿐만이 아니라 경북, 경남, 충북, 충남, 전남, 그러네요. 울산 이 제주 지역은 공시가격이 전년도보다 하락했고요. 거의 지방은 다 하락했네요. 그렇죠. 그리고 예. 일부 광역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상승률이 1% 미만으로 굉장히 미비합니다. 광주도 자, 0.8, 전남 0.8, 그렇죠. 이러네요. 인천 0.87. 예, 이런 현상은 앞으로 부익부 빈익빈 그런 현실이 더 심화가 된다고 양극화될 수 볼 수 있다는 거죠. 있겠습니다. 예. 소장님은 어떠세요? 지금 그림도 저희 나가면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이랬나 싶을 정도로 좀 놀라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지도만 보면 이거 정당 지지율인 줄 알고 깜짝 놀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이게 해야 사실 되나?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 공시가격 상승으로 보면 안 되고 이게 전국 평균으로 보면 예. 사실 전년도 대비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니거든요. 대신 집값이 많이 오른 곳들은 많이 올랐다. 그렇게 보자면 투기와의 전쟁의 일환으로 이게 여러 가지 세율도 올렸지만 공시가격도 전략적으로 집값이 많이 오른 곳으로 올렸기 때문에 예. 저는 새삼스럽다 이렇게 보여지지는 않고요. 예상했던 대로 진행이 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로 올라갈 것으로 좀 보셨어요? 정부에서 이미 예고를 했잖아요. 예. 이 현실화하겠다고? 대책에서도 그렇고 현실화 더 올리겠다. 많이 오른 곳들은 공시가격 많이 올리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정도 예상 예상했던 못했다면 사실 말이 안 되고요. 막상 이제 성적표를 받아보니까 좀 부담은 굉장히 큰데 그렇죠. 정부 입장에서는 예고한 대로 그대로 실행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체감하기에는 올 들어서 부동산 시장 뭐 거래도 거의 되지 않은 상황이고 뭐 호가 정도만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좀 침체됐다라는 분위기가 많았어요. 그런데 공시가격이 이렇게 현실화율에 가깝게 된다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이의 신청을 할 수밖에 없고 수용률 자체는 이미 뭐 2%대고 이런 의견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왜 안 예. 받아줘요? 예, 그동안 우리가 그 세금을 적게 냈다는 얘기예요. 그동안 적게 냈으니까 이제 좀 내라. 그래서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게 이번에 그 경기 하강 국면이죠. 예. 코로나19 사태하고 겹쳤기 때문에 이게 큰 폭으로 상승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그 국토부 관계자의 그 자료를 살펴보니까요. 그 집단 민원을 낸 주민들이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에 집단 쪽으로 민원을 냈던 주민들이 또다시 개별적으로 하나씩 또 민원을 제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민원 건수가 그 큰 폭으로 늘어났지만은 실제 공시 가격과 민원 건수에 그는 큰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그 세금을 많이 낸 사람들이 제출했지만은 그 국토부에서는 이것을 그 하나하나 그 세심하게 살펴본 결과 수용 확률이 대폭 낮아졌고요. 예. 앞으로는 공시 가격의 적정성과 형평성, 균형성을 맞추기 위해서 공시 가격의 현실화를 위한 그 로드맵을 올 10월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공시 가격의 하향 요구는 공시가 상승으로서 세금에 그 바로 문제가 되죠. 그렇죠. 그런데 공시가가 그 상향만 된 게 아니라 오히려 공시 가격이 하향한 지역도 꽤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공시 가격이 그 상향을 그 요구하는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앞으로 그 담보 대출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집의 공시 가격을 높여달라. 이의 제기를 했는데 높여달라고 이의 제기를 했다고요? 예, 그러니까 하향만 요구한 게 아니라 그리고 또 어떤 적이냐면은 재건축이나 재개발 이런 예정 지역의 주민들 역시 본인 부담금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 권리가격이 잘못됐다, 우리 가격을 다시 올려달라 이런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9억 원 이하겠죠. 그렇죠. 일단 종부세 해당이 안 되는. 예. 예. 어떠세요, 소장님? 사실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집값이 많이 올랐으니까 뭐 공시가격 많이 올려서 세금 많이 내라 이런 논리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예. 이게 양도세가 아니라 보유세란 말이에요. 예. 이게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 실현 이익이 지금 실현이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미실현 이익으로 세금을 그렇죠. 내야 되는 미실현 상황이죠.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이렇게 올린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는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파는 양도세에 대해서 세금을 많이 내는 거야 사실 또 이해는 되잖아요. 내가 10억을 벌어서 뭐 5억을 세금을 내든 되는데 집값이 10억 하던 집값이 1년 만에 예를 들어서 20억이 됐는데 내가 돈 번 거는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그러니까요. 팔아야 돈이 되는데 나는 팔 갖고 생각이 있으니까. 없어요. 그러면 근데 세금 보유에는 작년 대비 뭐 2배 이상 올랐다. 이거 굉장히 부담되고 공시가격 기준일이 1월 1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가 이제 2월, 3월부터 이제 굉장히 본격화돼서 심해졌잖아요. 빨라졌죠. 집값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이게 1월 1일 기준일이니까 사실 작년 12월 달 시세가 반영이 된 공시가격인데 그 사이 떨어진 집에 대해서는 집값이 떨어진 거에 대해서는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사실 억울한 부분이 많죠. 엄마 아파트 같은 경우에 작년 말에 한 23억 원 정도 했는데 지금 18억 정도까지 빠졌거든요. 근데 이번에 공시가격을 보면 15억 9천만 원이란 말이에요. 2억 원 더 떨어지면 이제 공시가격하고 역전이 생길 수도 그럴 있어서 수도 있겠네요. 여러 가지 논란이 될 수는 있는데 이게 좀 구조적인 문제도 있지만 어떻게 됐든지 간에 많이 오른 것은 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네. 사실 지금 뭐 두 분 말씀해 주신 것 중에 공시가격이 이렇게 오르면 세 부담이 커진다. 특히 종부세를 비롯한 뭐 보유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건데 서울시 뭐 15% 오르면 보유세도 15% 오르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올라요, 보유세는? 이게 좀 예를 들어볼 필요는 있을 그렇죠. 것 다 같은데 케이스별로 좀 네네. 다르겠죠, 아무래도.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엄마 아파트 84제곱미터 같은 경우에 예. 공시가격이 15억 9천만 원이거든요. 15억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보유세가 610만 원 정도 돼서 작년 대비 한 45% 상승을 했고요. 근데 2주택자부터 이제 부담이 더 늘어납니다. 예. 엄마 아파트와 예를 들어서 대치동, 레미안, 대치 팰리스를 가지고 있으면 공시가격이 37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보유세가 5천만 원이 넘습니다. 5,300만 원 정도 그렇네요. 되고요. 지금 거의 그렇죠? 뭐 70% 넘게 늘었다. 그런데 3주택이 되면 이제 어마어마한데요. 엄마 아파트와 대치 레미안 팰리스 개포 1주공을 가지고 있다면 예. 공시가격이 53억이 넘으면서 8,600만 원. 세금만 8천만 대기업 뭐 연봉 정도가 그냥 1년에 세금씩 보유세로 내야 되니까 사실 많이 너무 가지고 많은데요? 있으면 많이 내도 된다라고 하지만 그렇죠. 이게 3주택이 있다고 해서 이거 현금 유동성이 좋은 분들이 아니거든요. 예. 대체적으로. 그래서 좀 부담은 굉장히 커질 것 같고요. 매몰
이게 매도 압박이 굉장히 좀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생각보다 좀 많이 오르네요. 특히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예, 저는 우리 소장님하고 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향유라 그러거든요. 내가 좋은 환경에서 좋은 주택을 향유하고 있으면은 그걸 향유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게 과세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금이라는 것은 소득이 있는 곳의 세금이거든요. 그렇죠. 예, 소득이 있는 곳의 세금인데 물론 그 소득이 아직 미실현 소득이지만은 내가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것을 향유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같이 공유하는 게 세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뭐 좋은 집, 비싼 집에서 살면서 누릴 수 있는 가치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는 것도 맞다라고 보시는 저는 향유하기 그렇게 때문에. 저는 정의를 합니다. 예. 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제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세부담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공시가격까지 올라갔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자, 실제로 지금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게 되니까 이게 한국감정원 그 자료예요. 5주째 하락세인데 뭔가 다주택자들이 좀 집을 내놓기 시작했다 이런 분석도 가능한 건가요? 이게 사실 여러 가지가 좀 맞물렸는데요. 예. 사실 뭐 코로나 영향은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고요. 6월 말까지 이제 10년 보유한 조정 대상 지역 10년 이상 보유한 집을 매도하게 되면 양도세 중과세도 피하게 되고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시적 이렇게 출구를 만들어준 영향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니 해도 코로나 영향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예. 뭐 우스갯소리로 정부에서 그렇게 규제를 많이 쏟아부어도 안 잡히던 집값이 코로나가 잡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 코로나로 거래가 실종된 거는 분명한 사실이고요. 이게 아예 집을 보러 가지를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보러 가기도 겁이 나고요. 예. 아니 지금 당장 마스크 쓰고 밖에도 못 나가는 상황에서 집을 산다는 게 엄청난 부담기와 부담과 그렇죠. 꼭 필요한 사람 아니면 안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거래량이 줄어든 거는 분명한 사실이고 단 이것이 얼마나 지속되느냐에 따라서 집값이 본격 하락으로 접어드느냐 예. 아니면 일시적인 현상이냐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현장을 보면 이게 투매 현상은 나타나지 않거든요. 예. 진짜 급한 분들이 급매물을 내놓긴 하지만 아직 투매 현상까지는 이어지지 않아서 물어보면 아직까지는 좀 기다려 보겠다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거래 같습니다. 자체가 잘 안 되나 보네요. 그렇죠. 예.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한 말씀을 드린다면요. 네. 최근에 음마 아파트가 17억 2천만 원에 한 건이 팔린 사례가 있습니다. 네네. 예. 이게 한두 건 팔렸다고 그래서 집값이 하락한다고 평가하기는 좀 이른 시각이고요. 그렇죠. 자, 보면은 이 일대의 고가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보유세 몇백만 원 증가에 집값을 매도한다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고요. 네. 특히 이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보유세가 조금 오르더라도 좋은 환경, 좋은 학군, 그리고 또 매수 대기 수요가 있기 때문에 급격한 하락으로 보기보다는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더 큽니다. 예. 그래서 다주택자가 양도소득세 면제 기한인 올 5월, 6월까지 많이 매물로 내놓기보다는 가지고 있으면 시세보다는 가격이 상승할 기대 심리가 더 크고요. 그리고 낮은 매물이 나올 정도로 많은 물량이 나온 사례도 아직 없습니다. 예.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이런 요인에 있어서 집을 보러 간 걸 꺼렸고 또 집을 보여주는 사람도 꺼렸기 때문에 네. 이런 침체기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 보면은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기보다는 오히려 뭔가 학군 수요가 없거나 아니면은 앞으로 집값 상승을 기대할 수 없는 지역에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이게 네, 지역별로 오히려 양극화가 심해질 수도 있는 계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 생각을 하겠죠. 강남에 한 채, 강북에 두 채가 있으면 어느 집을 먼저 팔 것인가? 뭐 답은 정해져 있잖아요. 예. 그래서 네. 뭐 보유세가 부담스러운 거는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 보유세 때문에 집을 팔아야겠다, 강남에 좋은 집을 팔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럼 실제적으로 뭔가 집이 나오는 게 크지 않을 거라고 봤을 때 집값 하락으로 연결된다고 보기도 좀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원래 이게 우리나라 부동산이 좀 이상한 시장이긴 한데요. 경제가 어려워도 집값은 오를 수 있는 게 우리나라 부동산이거든요. 예. 단 전제 조건이 이제 경제가 폭망하지 않으면. 그래서 코로나 영향으로 이제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제 여러 가지 안 좋아서 올 5월, 6월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질 것 같은데요. 이게 일시적으로 끝나느냐 아니면 뭐 1년, 2년 이상 지속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장기화된다면 부동산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게 뭐 몇 달 안에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폭락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럼 많은 분들이 세금을 내더라도 그냥 집을 보유하고 있을 확률이 높다고 봐야겠네요. 특히 고가의 아파트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매각보다는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그 좋은 지역의 좋은 아파트들은 보유하는데 그게 이제 자녀들에게 뭐 정의하는 이런 방식이거든요. 예. 최근에 그 부동산 가격에 그 영향을 미치는 그 중요한 그 변수 중에 하나가 수요 공급입니다. 예. 자, 우리나라의 그 아파트 그 입주 물량을 살펴보면은 2019년도에 약 그 42,800호가 공급이 됐었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2020년도에는 41,104호로 그 공급량이 조금 늘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2021년 내년도거든요. 여러 가지 그 통계 자료를 보면 내년도에는 15,077가구로 그 절반밖에 안 됩니다. 예. 예전에 우리가 보면은 서울에 약 3만 5천에서 4만 세대의 아파트가 공급이 돼야 안정화가 된다 그랬는데 내년에는 절반으로 뚝 떨어지면은 네. 가장 먼저 전세 가격부터 인상될 것이고 예. 그러다 보면은 그것이 또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제가 그 실거래 사례를 보면은요. 강남 일대 같은 경우에는 3.3 제곱미터당 거래 가격이 5천만 원대고요. 서초나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약 4천만 원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요인을 보면은 아직까지 아파트 가격이 본격적으로 하락되지는 않았다. 하락세로 이어지기보다는 소폭 조정 상태로 들어갈 것이다. 예. 자, 그게 지난번에 그 정부에서 얘기했던 것이 아파트 가격을 떨어뜨리겠다는 게 아니라 회복시키겠다는 얘기거든요. 원래대로 돌려놓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정부의 정책을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린다라고 이렇게 잘못 오인하기보다는 네. 원 상태대로 돌리겠다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원 상태, 조정 네. 또는 보합. 그렇죠. 사실 지금 뭐 증여도 얘기를 하셨는데 현행법상 증여세를 보면은 과세 표준 한 5억 원에서 10억 원 기준으로 봤을 때 한 30% 정도 되니까 보유세, 양도세죠. 양도세의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되니까 아무래도 부담이 좀 적은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주택자들이 뭐 양도를 하거나 아니면 팔기보다는 차라리 증여를 하는 쪽으로 좀 선택을 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게 사실 과세 표준을 5억에서 10억 구간만 잡으면 30%인데요. 네. 이제 위로 올라가면 훨씬 더 높아지거든요. 커지겠죠. 그래서 네. 물론 과세 표준 세율적으로 유리한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증여를 하는 것이 맞고요. 예.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반대 현상, 양도세보다 증여세가 더 나와도 증여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 증여가 더 나오더라도요. 어차피 자녀한테 물려줄 생각이 있었고요. 이제 장래 이익에 대한 실현 부분도 있잖아요. 물려주면 지금 세금은 내지만 자식이 또 나중에 집값이 오르면 또 그렇죠. 이득을 볼 수도 있고요. 그때 물려주면은 더 그렇죠. 증여세가 또 많이 나오니까. 그 사이에 집값이 예. 오르면 증여세가 더 커지게 그렇죠. 되니까 그럴 수 미리 있죠. 물려주자도 있고요. 부담부 증여라고 해서 이제 전세를 끼고 이제 대출. 하게 되면 또 절세할 수 있는 예.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양도세 그냥 나라에 내느니 물론 증여세도 이제 세금을 내는 내지만 거긴 하지만. 어차피 할 거 그냥 자녀한테 미리 물려준다 이렇게 해서 최근에는 증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세금 내는 것보다 집값이 많이 오르니까 지금 세금 안 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네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한국감정원 그 통계자료를 한번 살펴봤거든요. 지난 1월 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가 1,632건이라고 그럽니다. 예. 그 중에서도 그 고가 주택이 밀집한 강남 4구의 네. 증여 건수가 897건으로 전체 증여율의 약 55%에 해당이 됩니다. 최근에 계속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네요. 아, 보니까. 급격히 늘어났고요. 예. 우리 그 소장이 말씀하셨듯이 물론 그 증여가 양도보다 세율이 더 높습니다. 예.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음으로써 장래 기대 이익은 더 커질 것이다. 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강남 불패, 예. 그 똘똘한 한 채를 가지고 있자 이런 그 기대 심리가 더 많기 때문에 아마 매각보다는 증여로 갈 것이고 그렇지 않는 지역의 아파트는 물론 매각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이인영 원내대표가요, 이제 그 총선 유세 과정에서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완화 공약을 내세웠어요. 그런데 지금 뭐 오히려 총선 끝나고 나니까 이 얘기가 더 이상 안 나오는 거 보니까 뭔가 흐지부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러게요. 그렇거든요. 예, 아무래도 지금 돌아가는 걸 보면 좀 흐지부지 예. 되는 느낌이 분위기죠. 드는데요. 예. 사실 이게 시그널을 잘 받아들여야 되는데 종부세를 완화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장기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한 부담을 좀 줄여주겠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작년 12.16 대책에서도 그 공제 한도를 장기 보유 고령자 공제 한도를 70에서 80%로 늘려주겠다라고 예고는 했었고 아직 뭐 국회에서 이제 일이 진행되지는 않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앞으로 이제 21대 국회가 되면 사실 장기 보유 고령자들은 좀 고려해 줄 필요는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고려가 될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예. 헤드라인만 보면 아 종부세를 완화해 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느껴지죠. 예. 제가 볼 때는 그런 일은 지금 몇 일어나지 년 않는다. 동안에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를 하신다면 좀 접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고령자들 장기 보유자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지금 여당하고 정부에서는 종합부동산세율을 인상하는 거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 뭐 보니까 기재위 심사 소위조차도 통과를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 국회가 이제 이번 달 말이면 종료가 되면 이거는 뭐 그냥 흐지부지 되는 상황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부의 정책이 부동산에 관련된 일괄성 있는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10에서 30%로 공제해 주던 것을 네네. 10%를 상향시켜서 연령별로 따라서 20%에서 40%까지 공제를 해주고 네. 그다음에 특히 소득이 없는 고령자 그다음에 장기 보유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겠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투기 목적이 아닌 일주택 거주자에게도 장기 보유 공제를 확대해주겠다는 그런 취지인데요. 이 취지가 아마 이번에 경제적인 여건이라든지 이런 사회적인 현상, 이런 코로나19 사태가 안정이 되면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게 저는 시행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이 될 것이다 말씀해 주셨는데 어떠세요? 그러니까요. 아까 제가도 이야기했듯이 네. 당장은 아니더라도 네. 종부세 전체가 장기적으로는 완화되는 일은 절대 없을 없을 것 거다. 같고요. 예. 단 고령자들, 장기 보유자,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사실 20년 전에 강남에 아파트 한 채 샀다가 지금 계속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억울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은퇴하고 소득도 없는 분들 그러니까요. 그런 분들을 좀 보호해주자는 의미지. 다른 분들, 뭐 다주택자들, 강남에 최근 인하해주고 투자하신 이런 건 분들을 아니다. 보호해주자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네. 네네. 자 그리고 이인영 원내대표가 언급한 토지 공개념 많은 분들도 이 부분에 관심 있으실 것 같은데 저희가 사실 이 시간에도 좀 예전에 다뤄봤습니다만 그럴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두 분은 어떤 의견이신지도 궁금해지거든요. 네, 저는 학문적으로 토지 공개념 제도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자본국가인데요. 물론 토지는 사유재이면서도 공경의 성격이 매우 강합니다. 예.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토지라든지 주택시장에서는 항상 시장에 맡겨두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정부가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토지 공개념 제도는 토지를 개인 사유재산을 침해하겠다는 그런 사유주기적인 성격보다는 공공의 성격으로 가자. 특히 토지가 학문적으로 보면은 부중성 그럽니다. 생산비를 들여서 양을 늘릴 수가 없고 이쪽에 토지가 부족하니까 저쪽에 남아있는 토지를 가져올 수 없는 고정된 토지인데요. 이게 토지 공개념의 긍정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보다 선진국인 일부 자유 선진국가들도 이미 법률에서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계속 논의가 되겠지만은 또 일부 정치권에서는 그건 사회주의다. 개인 재산을 침해에 해당된다는 그런 갑론 올박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예. 이미 우리나라는 예전에 토지 공개념 제도를 실시했었습니다. 1989년 노태우 정부 시절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토지 초과 이득세 그리고 개발 이익 환수제, 택지 소유 상한제가 시행이 됐었다가 물론 지금은 폐지된 법률이지만은 제 생각에서는 적절하게 규제를 하는 것. 특히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린벨트라는 제도도 그런 일종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장님, 근데 그래도 토지 공개념은 분명히 논란의 여지가 굉장히 많은 제도잖아요. 이게 굉장히 논란은 이슈의 중심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아서 뭐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예. 잘못 이해하면 자본주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굉장히 민감한 이슈거든요. 국가 묶어놓겠다 뭐 이런 식의 지금 이해가 우리가 자유 가능할 수도 자본주의 있죠. 사회인데 토지를 국가가 소유해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굉장히 이게 근간을 흔들 수가 있는데 뭐 그런 개념은 아닌 것 같고요.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토지 공개념이라고 하면 정부의 공공성을 좀 강화하겠다.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거지 민간이 가지고 있는 땅을 빼앗아서 어떻게 하겠다 그렇죠. 그런 거는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너무 정치적인 이슈화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고요. 좀 지켜봐야 되는데 공공성을 좀 강화하겠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토지 공개념이 노태우 정부 때 시행이 됐었잖아요. 예, 예.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군부 정권 시절에
가장 강력한 보수 정권이었던 군부 정권 시절에 토지 공개념이 시행이 됐었고요. 누가 폐지가 했냐면 김대중 정부 때 폐지가 됐거든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뭐 진보라서 이렇게 한다, 보수라서 아니다가 아니라 이게 필요하면 규제를 하는 거고요. 최근에 집값도 많이 올랐고 토지 부증성이 있잖아요. 한정된 토지 자원을 잘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이번 총선에서 이 여당이 슈퍼 의석수를 차지하면서 슈퍼 여당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한국은행이 지난달 28일 발표한 이 4월 소비자 동향조사 결과 보면 이 주택가격 전망 CSI가 큰 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2013년 통계가 작성한 이후에 가장 크게 떨어지면서 96을 나타냈는데 앞서 말씀드린 슈퍼 여당이 집권을 하면서 부동산 규제 강해질 거야, 앞으로 이것도 밀고 나갈 거야라는 분위기와 또 부동산을 어떤 심리적인 요인이 되게 위축이 되면서 집값이 좀 안정세를 찾을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던데 그거에 대한 동의는 하시나요? 저는 그렇게 꼭 생각하지는 않고요. 예. 그 부동산 그 통계 그 자료를 보면은 현재 우리나라에 이 처해 있는 상황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하고 비슷하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올해 그 1분기 강남 그 사구 같은 경우에는 그 오름폭이 둔화됐는데요. 그동안 너무 올랐다는 얘기예요. 너무 많이 올랐다. 예. 그리고 그 반면에 그 노원이라든지 강북, 성북, 마포 이런 지역의 중저가의 아파트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컸었습니다. 예. 그래서 2008년 당시에는 강남 상부의 아파트 가격은 떨어진 반면에 우리가 얘기하는 노도강, 마용성 이런 지역, 이런 외곽 지역은 리먼 사태가 발생하기 직전까지 가격이 상승했었습니다. 그래서 현 정부 출범 후에 상승하던 강남 사구의 아파트 가격은 특히 그 가장 심한 그 대출 규제가 있었죠. 15억 원 이상은 아예 대출 금지, 불가능하게. 9억까지는 40%, 초과불은 20%. 이런 제도와 보유세 강화, 자, 이런 걸로 인해서 고가의 강남 아파트는 그 매수 심리가 위축될 확률이 매우 높고요. 상대적으로 집값이 크게 오른 그런 지역들은 약간 하향 조정, 그래서 약 보합세로 이어질 것으로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소장님 어떻게 전망하세요? 향후 시장. 최근 7년간 서울 집값이 많이 상승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네. 규제도 많이 누적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네. 거기에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이제 일시적인 조정도 일어나고 안정세로 접어들었는데요. 이제 코로나가 얼마나 장기화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뭐 1년, 2년 이렇게 장기화돼 버리면요, 뭐 엄청난 타격을 받고 뭐 경제뿐만 아니라 부동산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정도 아니라면, 그러니까 엄청난 타격을 받지 않는다면 지금 오히려 돈을 풀고 있잖아요. 과잉 유동성 문제도 있고요. 또 안전자산 선호도 아무래도 이 변동폭이 큰 주식보다는 지금은 최근에 주식시장이 좀 괜찮았지만 결국에는 또 안정성을 찾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동산의 안정성을 감안한다면 저는 일각에서 생각하는 그런 폭락이 있잖아요. 그런 폭락 가능성은 좀 낮고 그냥 보합세, 안정세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자꾸 하락하면 폭락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렇죠. 10년 정도 길게 생각하면 2배 오르고 30% 떨어진 거를 30% 하락이 폭락으로 보느냐에는 관점이 좀 이견이 다르잖아요. 좀 있겠죠, 그렇죠. 그 부분은. 그래서 30% 하락을 폭락으로 본다면 맞을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 그냥 10년 동안 2배 상승하고 30% 정도 조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김재필 교수, 김인만 소장이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